아버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 한마디에 30년 전 불길이 다시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연기 속에서 울던 작은 아이, 엄마는요? 라고 묻던 그 목소리, 그리고 무너져 내리던 천장. 저는 그 아이의 이름도 모른 채 품에 안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수많은 화재 현장을 지나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눈빛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의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제 훈장 액자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를 안고 나와주신 분이 아버님이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평생 집에서는 부족한 아버지였고 돈 못 벌어온 가장이었으며 아들에게는 자랑스럽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도 모른 채 구해냈던 한 생명이 30년을 돌아 제 가족이 되어 제 앞에 서 있다니요. 불길 속에서 한번 스쳐간 인연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제 인생의 불씨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겨울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요. 복도 끝 창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다시 누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다그칠 힘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돌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그 얼얼함이 추위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최성우입니다. 67입니다. 부산에서 소방관으로 살았고 지금은 김해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아침이면 물을 끓이고 텔레비전을 켜고 잠깐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입니다. 점심에는 국을 데우고 저녁이면 산책을 나갑니다. 같은 길을 걷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습니다. 겨울에는 숨이 하얗게 나오지요. 그걸 보면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쓸쓸함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불을 꺼왔습니다. 사람을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불은 끝내 제대로 꺼보지 못했어요. 제 아들 민재는 35입니다. 서울에서 일합니다. 말투가 늘 빠르고 정확합니다. 감정이 잘 섞이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저는 그 아이가 속이 여린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왜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설명 대신 등을 두드려주곤 했어요. 그게 제 방식이라고 믿었지요. 소방서에서의 저는 달랐습니다. 선배에게도 후배에게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눈을 크게 떴고 귀를 열었습니다. 불길은 늘 급했습니다. 사람이 더 급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손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직업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어요. 훈장도 받았습니다. 신문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합니다. 액자 속 사진도 표정이 흐려집니다. 남는 건 결국 생활이지요. 월세, 공과금, 장바구니. 민재는 그 생활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항상 좁은 집이었어요? 민재가 중학생이던 어느 밤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최선이요? 최선이 뭔데요? 아이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울 것 같지 않은 눈이었지요. 그 뒤로 저는 더 말을 아꼈습니다. 민재에게 해명하면 오히려 가난을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더 많이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위험한 현장에도 먼저 들어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언젠가 가족에게도 의미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하더군요. 퇴직식 날 동료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훈장을 닦았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오늘 퇴직했다. 아, 그래요. 축하해요. 딱 그만큼의 말이었습니다. 시간 되면 내려올래?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요. 저는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말할 다른 문장이 없어서였어요. 요즘 민재는 가끔 내려옵니다. 주로 일이 있을 때지요.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거나 주민센터에서 뭔가를 발급받아야 한다거나 저는 그때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어 보입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줍니다. 과일을 깎습니다. 말을 많이 걸지 않습니다. 민재가 불편해할까 봐서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로서의 존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더군요. 그런데 며칠 전 민재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래, 무슨 일 있니? 결혼할 사람 같이 가려고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잠깐 막혔습니다. 기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민재가 저에게 중요한 순간을 가져온 적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괜히 부엌 타일만 바라봤습니다. 그래 오면 밥 차려둘게.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을 주는 쪽은 늘 제가 아니라 세월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묵은 이불을 털고 신발장을 닦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걸린 오래된 액자도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훈장 사진과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1995년 부산 영도구 화재 기사였지요. 저는 그 기사를 함부로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랑이라기보다 잊지 말아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유독 연기가 진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끊기듯 들렸지요. 그리고 작은 아이의 울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또렷하지 않은데 눈빛만은 이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전 저는 거울 앞에서 잠깐 옷깃을 만졌습니다.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과하게 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과하게 기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중하고 단정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민재가 데려올 사람에게 제가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랐지요. 문이 열릴 때 민재 뒤로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눈매였습니다.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지나치게 밝지도 지나치게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저는 물을 올리고 잔을 꺼냈습니다. 그 사이 그 여자의 시선이 거실벽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 훈장 액자 쪽이었지요. 그 여자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인데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숨겨둔 기억을 마주친 사람처럼요. 저는 그걸 보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괜히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습니다. 겨울 바람과는 다른 서늘함이었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에요. 서윤.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서늘함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액자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의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1월. 그날의 연기가
잠깐 방 안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윤은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지요. 웃으려는 얼굴이었는데 눈동자는 자꾸 액자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색함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민재는 소파 끝에 앉아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오늘은 일 얘기 말자라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서윤이가 교사예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아이들 가르치면 기운 많이 쓰지. 네, 많이 쓰지만 좋아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느 학교? 김해 쪽이에요. 정근 신청을 생각 중이고요. 민재가 바로 받았습니다. 서울로 올 거예요. 저희 회사 근처로. 서윤은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눈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민재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저는 그 대화 사이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결혼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민재의 말투에는 늘 정답이 있었습니다. 정답대로 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말하지요.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끼어들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끓인 미역국과 불고기가 올라갔습니다. 민재가 한 숟갈 떠먹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음식은 여전하네.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서윤은 먹기 전 두 손을 모으듯 잠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습관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다시 액자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였습니다. 저기서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 네. 저기 오래된 신문. 서윤의 시선이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액자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소방관이었거든. 이런 거 모아두는 걸 좋아해. 그 말이 제 귀에는 지나간 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밥알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서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 그렇군요라고만 했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척하는 소리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재는 거실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이 빨라졌지요. 서윤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전자에 물을 채우며 들었습니다. 식장은 봐둔 데가 있어요. 올해 가을쯤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아버지는 그냥 오시면 돼요. 크게 준비할 거 없고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말. 저는 민재가 뭘 걱정하는지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돈이지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괜찮다. 저는 자동처럼 그 말을 했습니다. 민재가 숨을 고르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근데 앞으로는 생활을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리라니? 여기 혼자 계시잖아요. 계속 혼자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진 않은데. 제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제 말 위에 바로 말을 얹었습니다. 불편하죠. 병원 갈 때도 그렇고, 집도 오래됐고, 집은 괜찮다. 괜찮다는 말만 하시니까 답답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서윤이 눈치를 보며 민재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민재 오빠, 천천히 얘기해. 민재는 손을 뿌리듯 털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결혼하면 서울에 집을 구해야 해요. 대출도 많고요. 아버지 집은 팔면 도움이 되잖아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던 뉴스 소리만 들렸지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들으면 다릅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나가 아니라 집을 팔아야 하나로 바로 가는 대화였어요. 민재야. 제가 불렀습니다. 네. 집을 판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로 가라는 얘기니? 민재가 곧장 말했습니다. 요양원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곳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작은 곳이 더 작은 곳이냐? 제가 묻자 민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저도 현실을 생각해야죠. 저 혼자 벌어요. 서윤이도 교사지만 서울 오면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서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민재가 서윤을 보며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서윤아, 너는 착하니까 자꾸 물러나. 현실은 내가 책임져야 해.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어릴 때부터 책임이라는 말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늘 내 방식이었지요. 누군가의 마음을 책임지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민재야, 너는 내가 소방관으로 산 걸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웃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거요? 존경하죠. 근데 그게 우리 생활을 바꿔주진 않았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존경한다면서 바로 이어서 깎아내리는 말.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재 오빠 말이 너무 세게 말해야 알아듣지. 민재가 쏘아붙였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자고 온 게 아닌데. 저는 손을 들어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때 서윤의 시선이 다시 액자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기사에 나온 화재가요. 서윤이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서윤은 민재를 보지 않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1995년 영도 화재. 그때 아이를 구하셨지요.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날짜를 입으로 정확히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보통 그때 그 현장이라고만 했지요. 기억한다.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이 금방 젖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몇 살쯤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민재가 말을 끊었습니다. 서윤아, 왜 그래? 지금 분위기 안 보이냐? 서윤은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지요. 민재 오빠, 잠깐만. 제발.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그때 아이가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질문에 제 머릿속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천장 균열 소리, 뜨거운 열기, 제 팔에 매달리던 작은 손, 그리고 그 목소리. 엄마는요? 저는 무심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민재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왜 울어? 서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액자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그 아이였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꺼졌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손끝만 움직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먼저 알아챘지요. 오래전 불길 속에서 이름 없이 품에 안았던 생명이 지금 제 집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삼키며 겨우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살아온 게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민재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혼 얘기보다 먼저요. 서윤의 제가 그 아이였어요 라는 말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바로 손으로 잡아내지 못했지요. 민재는 서윤을 바라보다가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안에서는 그럴 리 없다는 생각과 그래서였구나라는 생각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한번 뻐근하게 울렸지요. 주전자에서 끓는 물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현실을 붙잡아줬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컵을 3개 다시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너무 큰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마음을 속이지 못합니다. 서윤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잠깐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민재가 숨을 급하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서윤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지요. 민재 오빠, 나도 이게 믿기지 않았어. 근데 사실이야.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사진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 같은 얼룩도 남아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운 어린아이와 그 옆에 앉아 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와 팔의 형태가 익숙했습니다. 제 오른팔 바깥쪽에 있던 작은 흉터까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서윤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외삼촌이요. 그때 병원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대요. 저를 살려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최소한 기억이라도 남기려고요. 민재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얼굴도 안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나도 그냥 은인이라는 말로만 살았어. 근데 서윤의 시선이 액자로 돌아갔습니다. 그 신문 기사, 그리고 아버님 훈장 사진. 날짜가 같았어. 그 말에 제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날짜는 남지요. 저는 액자 속 신문을 꺼내오고 싶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를 꺼내는 순간 과거가 너무 선명해질 것 같았어요.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러면 너는 우리 결혼이.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이 그래서 결정된 건 아니야. 오빠랑 만나기 전엔 아버님이 누구인지 몰랐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 오빠가 어느 날 아버님 사진을 보여줬어.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 옛날에 소방관이었어 하면서. 서윤이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 얼굴은 정확히 몰라도 그 분위기, 그 사람의 느낌이 있잖아.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처졌습니다. 그 모습이 순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아팠지요. 민재는 늘 어른인 척했는데 사실은 그 방식으로만 자신을 지켜왔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조용히 방안을 눌렀습니다.
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늘 사망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숫자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들으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지요. 한 아이의 세상이었고 한 가족의 끝이었습니다. 서유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외가에서 컸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키웠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어요.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말하면 오빠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아버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때의 일을 꺼내도 되는지 모르겠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꺼내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하고 듣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연은 결국 꺼내지지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민재와 서윤은 방을 따로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벽이 얇아 작은 소리도 들렸지요. 방문 너머로 민재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너 왜 이제 말해? 서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다시 듣고 있었습니다. 1995년 그 밤처럼요. 불길이 아니라 기억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 불빛이 희미하게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어 보였지요. 저는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상자였습니다. 현장 기록, 기념패, 당시의 메모, 그리고 한 장의 종이. 병원에서 받은 메모였습니다. 구조된 여아, 보호자 부재. 그 아래에 제가 급하게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날의 제가 지금의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확신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작아졌을까? 왜 내 집에서는 늘 조용히 물러나기만 했을까? 아침이 되었을 때 민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요. 세수를 하고도 티가 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미안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괜찮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쉬운 도망이 될 것 같았어요. 대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재야, 너는 어제 내가 뭐가 제일 싫었니? 민재가 멈칫했습니다. 싫었다기보다 답답했어요. 무엇이? 아버지가 항상 참고 항상 괜찮다고 하고 민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아버지는 그냥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민재가 내가 부족해서 싫다라고 말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민재는 내가 너무 멀다고 말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외로움의 말이었어요. 서윤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작은 종이봉투를 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거 외할머니가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방서 로고가 희미하게 박혀 있었지요.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함께였습니다. 그날 우리 아이를 안고 나와주신 분께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손수건은 오래되어 부드럽게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천의 질감이 이상하게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손으로 만지며 마음을 담아둔 것처럼요. 그때 민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아버지,
집 얘기 어제 내가 너무 앞서갔어요. 근데요. 그가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삶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집을 팔자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같이 살자는 이야기인지 민재의 얼굴에는 결심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결심을 아는 듯 제 손수건을 바라보며 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빛이 아파트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밝은데 차갑지요. 그 빛처럼 제 인생도 밝은 순간이 있었지만 차가운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빛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과거가 돌아왔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따뜻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선택이 필요해지지요. 서유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부산으로 발령 신청을 생각하고 있어요. 민재가 놀라서 서윤을 봤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서윤은 민재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그날 오후 민재는 제게 밖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겨울이라 나뭇가지가 앙상했고 바람이 장가지 사이를 지나가며 얇은 소리를 냈지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민재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제가 속도를 맞추자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주머니에 깊이 넣었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아버지는 지금 뭐가 제일 무서워요?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재도 제 옆에 앉았지요.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무섭다기보다 조심스러운 게 있지. 뭐가요? 내가 내 삶의 짐이 되는 거. 제가 말하자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하지 마요. 짐이라니. 어제 내 말이 그렇게 들렸어.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급했어요. 인정해요. 근데 아버지도 항상 도망치잖아요. 내가 뭘 도망치니? 대화요. 감정 얘기요. 아버지는 늘 괜찮다로 끝내요.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가늠하려 했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현장에 나가면 무서웠어요. 전화가 안 오면 더 무서웠고. 그랬니? 근데 아버지는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불이 어땠는지, 사람이 어땠는지. 그냥 씻고 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밖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던 시간들. 그 침묵이 민재에게는 방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지요. 민재야, 나는. 제가 말을 꺼내자 민재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도 변하였습니다. 나는 너희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민재가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벤치 아래로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그때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윤이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 아버지는 그걸 알고도 괜찮아요? 저는 대답이 늦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 감정을 괜찮다로 덮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괜찮아야 했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을 구하니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그래야 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울 공원은 텅 비어 있고 그래서 더 솔직해지는 곳이지요. 지금은 괜찮은 척하면 안 되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아버지, 나 어제 집 팔자는 말, 사실 내 마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전부였니? 불안했어요. 우리 결혼이 돈 때문에 흔들릴까봐. 내가 서윤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컸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서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아버지를 밀어냈더라고요. 저는 민재의 어깨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그 어깨가 작았는데 이제는 제가 손을 올려도 넓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이 커지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멀어지는데 더 많이 쓰이기도 하지요. 민재야. 제가 부르자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네. 집은 팔지 않겠다. 민재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옮길지도 내가 결정하겠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건 아버지 권리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으로. 민재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돈 아니라고 하겠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 제가 말하자 민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돈도 필요해요. 그 말에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팔을 써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지요. 서윤은 우리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잠깐 얘기하자. 서윤이 칼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응. 민재가 제 눈치를 한번 보고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부산 발령 신청 진짜로 생각하고 있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제부터. 왜? 민재의 목소리가 짧아졌습니다. 서윤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님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냥 결혼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 민재가 답답하다는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럼 나보고 부산으로 내려오라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빠 커리어도 알아. 내가 무작정 끌고 가고 싶진 않아.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려. 내가 그날 살아난 사람인데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감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담이 될까 봐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구한 대가로 누군가의 삶을 묻고 싶지 않았어요. 서윤아,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고맙다.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이 좁아지면 안 돼. 서윤의 눈이 젖었습니다. 아버님, 제 인생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인생을 다시 넓히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거예요. 민재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만 몰랐네. 서윤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몰랐어도 돼. 근데 이제부터는 같이 알면 돼. 그날 저녁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날카롭지도 않았지요. 말을 고르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가족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식사 후 저는 서랍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재와 서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그때 현장 이후로 모아둔 것들이야. 민재가 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 보여줘요?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상자 안의 메모를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 문장을 보고 서윤의 어깨가 한번 떨렸지요. 민재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무서웠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웠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왜 들어갔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게 다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고 전부였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속의 말을 조금 꺼내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도 생겼습니다. 관계는 시작되면 책임이 따라오지요. 서윤이 부산 발령을 생각하는 문제, 민재의 서울 생활, 그리고 제 노후.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민재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 서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외할머니를 모시고 뵈러 와도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지요. 그날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 제게는 구조된 아이의 남은 세계가 마침내 제 앞에 걸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겠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길게 흘렀습니다. 저는 그 물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저는 불을 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남은 불씨와 마주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불씨는 누군가의 감사로만 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더 크게 타오르기도 하지요. 다음 주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액자도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손수건은 서랍에서 꺼내 다려두었습니다. 괜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 장비를 점검하듯이 마음을 점검하고 있었지요. 문을 열자 서윤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에 작은 체구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외할머니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맑은 눈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요. 노인은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를 안고 나오신 분이 맞습니까?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잘 자라 이렇게 왔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잡해 보였지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노인은 그날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불이 얼마나 컸는지, 딸이 마지막까지 아이를 안고 있었는지, 병원 복도에서 울던 밤을요.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보고서에 적히지 않았던 뒷이야기가 사람의 목소리로 제 앞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소방관을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살려주신 분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살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과 시작이었어요. 그 말에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저 서울에 가서 회사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사 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서윤이 놀라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건.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은 둘이 하는 거지만 가족은 셋이잖아.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어제까지는 돈이 먼저였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기쁘기도 했지만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민재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 때문에 선택을 바꾸는 건 원하지 않는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서윤이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부산 발령 신청할게요. 안 되면 방법을 찾죠. 노인은 조용히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지만 눈부셨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은 한순간 타오르고 사라지지만 인연은 오래 남는다고. 그리고 그 인연이 결국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든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액자를 들고 왔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아이를 구했고 오늘은 그 아이가 나를 구했어요. 민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직업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워도 괜찮다. 사람은 다 자기 자리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래도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늦지 않았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알았으니 충분하다.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30년 전 불길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안고 뛰어야 했지만 지금은 손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표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서윤은 웃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괜찮습니다로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길 속에서 구한 생명이 30년을 돌아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제 남은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늦게 설명됩니다. 하지만 설명이 끝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